이제 그만 나가세요. 이 집은 아버지가 남긴 거지 당신 거 아니잖아. 뭐,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희를 위해 내 청춘을 바쳤어. 웃기시네. 당신은 그냥 우리 아빠랑 결혼한 여자일 뿐이야. 엄마인 척하지 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친 거 몰라?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난 관심 없어. 법적으로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컸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할게요. 난 한 번도 당신을 우리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본 적 있나요? 믿었던 가족에게 버려지고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올해 64, 64입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고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 사랑이라는 게 꼭 영원한 건 아니더군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내가 평생을 바쳐온 것들이 단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람이에요. 그날은 서울에 첫눈이 내린 직후였어요. 전날 밤에도 꽤 추웠지만 아침이 되니 날씨가 더 매서워졌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어요. 습관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해왔던 일이니까요. 부엌에서 계란을 부치면서 문득 창밖을 봤어요. 창문에 김이 서려 있어서 손바닥으로 문질러 닦았죠.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출근을 준비하는 이웃들, 눈이 쌓인 골목길까지.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몇 시간 후 저 길을 나 혼자 걷게 될 거라는 거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원래 6시면 일어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부쩍 늦잠을 자더라고요. 그냥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아니, 아마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식탁에 앉은 남편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니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우리 얘기 좀 하지.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살면서 남편이 저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 좀 하자고 할 때 좋은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이제 우리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농담인가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하얀 서류 뭉치. 이혼 서류.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제 그만 끝내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뭔가요?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유도 없이? 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이미 끝난 관계야. 그냥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 끝난 관계라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건 뭐였는데? 이 집에서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내 인생은 대체 뭐였는데? 아니야. 난 이해 못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쎄한 기운이 들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이들은 남편의 전처소생이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남편과 재혼했을 때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제 일보다 아이들 돌보는 걸 우선으로 살았어요. 학원 스케줄 챙기고 소풍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 공부할 땐 옆에서 간식도 챙겨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제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랑 사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때 느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남편의 두 번째 아내일 뿐이었다는 걸. 제가 믿었던 가족은 사실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남편의 부인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아내였을 뿐이었어요. 너희도 다 알고 있었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 이건 단순한 남편의 결정이 아니었구나. 이미 다 같이 의논한 거구나. 나만 몰랐던 거구나. 그렇게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이 변호사를 불러 놓았더라고요. 재산 분할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집도 남편 명의였고 통장도 남편이 관리했어요.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돈을 따로 모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결국 손에 쥔 건 지갑 하나와 낡은 가방뿐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바깥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울의 겨울밤은 참 무서웠어요.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그런데 저는 평생을 바쳐온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혼자 남겨졌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제가 처음 결혼한 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에요. 당시 저는 29살이었고 남편은 33이었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연애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혼자였죠. 1980에서 90년대 한국에서는 그런 결혼이 흔했어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면 자식들도 별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그냥 순응하려고 했어요. 결혼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무뚝뚝한 성격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는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집안에서 반대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대신 들어온 여자였던 거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하고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살림을 도맡았어요.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은근한 눈치 정도였어요. 남편도 별말 없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대체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은 무슨? 내가 다른 집딸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우리 집 족보를 끊어먹겠구나.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다정한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고 험한 말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점점 저와 멀어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도 저와는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거나 시어머니 방에만 가 있었어요. 당신 나한테 불만 있어? 아니, 그럼 왜 요즘 이렇게 나한테 냉랭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아니었어요. 그는 점점 저를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나고 저는 사실상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곳에서만 대화했어요. 가족 행사에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우리 이혼하자. 뭐, 엄마도 그렇고 나도 이제 한계야. 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냥 우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가줘. 결국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짐 몇 개만 겨우 챙길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살던 집이었는데 저는 마치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한 번도 진짜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저는 한강 근처를 걸었어요. 겨울이었어요. 바람이 찼어요. 결혼할 때 입었던 코트는 낡아 있었고 제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마땅히 갈 곳도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들은 다 각자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저 멀리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신부가 환하게 웃으며 신랑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도 한때 저런 날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짐이 이후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첫 번째 결혼이 끝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30대 중반이었고 삶에 대한 기대 같은 건 이미 접은 상태였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을 했다가 시댁에서 버려졌고 그 뒤로는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내 발로 일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너 이제 혼자 살 거니? 그럼 결혼 한 번 실패했다고 또 결혼해야 돼. 너도 알잖니? 한국에서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게다가 너 아직 젊어. 너무 늦기 전에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나 이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혼자 살래. 그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식당에서 설거지만 하면서? 그 말이 꽂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안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계속 혼자 버티면서 나이 들어가면 그때는 누가 곁에 있어줄까? 어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리신 듯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어느 한 남자와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4살 많았어요. 얼굴이 잘생기거나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첫인상이 꽤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그는 몇 년 전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2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5살, 7살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난 당신한테 남편으로서 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난 그냥 아이들한테 엄마가 필요해서 이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사랑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당신도 그렇겠죠?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이 변했어요. 사랑, 그런 거 다시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미움받지 않고 시댁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가정 안에서 편하게 숨 쉬고 싶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그냥 결혼할게. 그래, 잘 생각했다. 그 사람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널 존중해 줄 거야.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어요. 남편은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처음엔 서먹했어요. 아이들도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희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르면 돼. 근데 우리 진짜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치만 엄마처럼 잘해줄 거야. 둘째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조그맣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냄새가 안 났어. 뭐, 아줌마한테 이상한 비누 냄새 나.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들이라는 게 정말 솔직하구나 싶었어요.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새엄마라는 자리는 원래 어려운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아이들도 저를 받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결혼 생활, 그리고 새엄마로서의 삶. 결혼하고 처음 남편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저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거 당연했죠. 저도 그 애들도 낯설 테니까요. 하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니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얘들아, 저녁 먹자. 오늘 좋아하는 불고기 했어. 배 안 고파요? 큰애가 조용히 말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둘째도 형을 따라갔어요. 저는 멍하니 아이들이 들어간 방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어색해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응, 그러겠지. 그렇게 위로는 했지만 사실 씁쓸했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이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는데 막상 현실은 달랐어요. 혹시 나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애썼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약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주면서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루는 둘째가 열이 심하게 나서 밤새 간호한 적이 있어요. 아이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온도를 재고 약을 먹이면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아침이 되어 열이 조금 내리자 저는 안심한 채 아이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응. 그때 아이가 저를 빤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같아. 정말. 응.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나는 엄마 같을 뿐 진짜 엄마는 아니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학원비도 대줬고 용돈도 챙겨줬어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을 깨서 등록금을 보탰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빠듯했거든요. 남편이 말렸어요. 당신 돈까지 쓸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괜찮아. 우리 애들이잖아. 그래도 나중에 다 갚을 거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아이들이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자연스럽게 각자 바빠졌어요. 저는 여전히 그 아이들이 제 가족이라 믿었어요. 명절이면 같이 모이고 생일이면 축하해주고 그렇게 평범한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애가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정말 잘 됐다. 언제 결혼할 건데? 내년 봄쯤요. 근데 새엄마는 그냥 오시지 마세요. 뭐, 솔직히 우리 친척들도 다 아시잖아요. 아빠 전 부인이 우리 엄마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오셔도 돼요. 근데 그냥 조용히 계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너희 대학 등록금 내가 다 냈어. 알아요.
어릴 때 감기 걸리면 밤새 간호했던 거 기억은 하니? 네. 그럼 이건 뭐야? 내가 가족 아니야? 새엄마는 우리 가족이죠.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뭐가?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것 같아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애들도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야. 난 그걸 알아. 남편이 고맙다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나는 그냥 아빠의 아내였을 뿐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건 아이들이었지만 아이들은 결국 진짜 엄마만을 원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요.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그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저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걸.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던 건 2년 전 늦가을이었어요. 원래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자꾸 피곤해하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말기암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띵 울리게 했어요. 남편은 담담한 척했지만 손을 꼭 쥐고 있는 걸 보니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이 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오래 못 버틸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니야. 난 알아. 내 몸이 어떤지.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마지막까지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저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어느새 병원 침대에만 누워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떠나던 날 저는 한동안 멍해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손을 잡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질 때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 떠났구나.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두 아이들도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올 힘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장례가 끝난 뒤 이제야 좀 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남편이 없는 집이 허접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믿었어요. 두 아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저를 불렀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저를 마주 앉혔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이제 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정리? 이제 아빠도 안 계시고 이 집은 아빠 명의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제 나가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 울렸어요. 뭐, 엄마도 알잖아요. 이 집은 아빠가 남긴 거고 법적으로는 우리 몫이에요. 너희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요. 엄마가 우리랑 피가 이어진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난 뭐였니? 너희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어.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그건 다 뭐였는데? 엄마가 해주신 거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아빠가 남긴 유산 문제예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둘째가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서류였어요. 이게 뭐야? 법적으로
이 집은 엄마 소유가 아니에요. 아빠가 사망하면서 상속권은 저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나가주시는 게 맞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그냥 남편의 아내일 뿐이고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이 집을 위해 희생했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하지만 결국 저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몇 주 후,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약간의 저축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그 집을 나설 때 아이들은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문을 닫고 나와 골목을 걸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평생을 바친 집이었는데,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에게 버려진 뒤 저는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면서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집도, 가족도, 돈도. 그렇게 며칠을 무기력하게 보내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정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고인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요? 고 박성민 대표님께서 남기신 서류가 있습니다.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 저는 순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서류를 전달한다는 걸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약속한 날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중년의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정중하게 저를 자리에 앉히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걸 전달해 드려야겠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작은 봉투였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필체였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을 때면 나는 아마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하지만 내가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우리 아이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잘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떠나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어.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아이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 아마 너는 실망했을 거야. 아니, 크게 상처받았겠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곁에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걱정 마. 나는 너를 그냥 두고 가지 않아. 아이들이 내게서 집을 빼앗겼지만 나는 너에게 더 중요한 걸 남겼어. 이 편지를 읽고 변호사에게 다음 서류를 받아. 그리고 당당히 일어서.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제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보시죠. 변호사가 내민 또 다른 서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펼치자 익숙한 회사 이름이 보였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이었어요. 그 아래에 쓰여있는 문구를 읽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주식
51% 보유 김정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 대표님께서 사망하시기 전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을 전부 부인께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김정희 님이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전부 김정희 님께 있다는 뜻이죠.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을 빼앗고 저를 버린 아이들,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이사회 미팅을 잡아주세요. 네, 내가 이제 이 회사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변호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직접 움직일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너질 차례가 아니라 그들이 후회할 차례다. 남편이 남긴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회사로 향했어요. 여태껏 이 회사에 관여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남편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였고 제 손에 모든 결정권이 쥐어져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저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했죠. 저는 지금까지 그저 사장님의 아내로만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사장도 직원도 아닌 최고 결정권자로서 이곳에 온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이미 주요 임원들과 제 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본 순간 둘은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여긴 왜 오신 거예요? 그 눈빛이 우습더군요. 저를 버리고 집에서 쫓아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이사회 시작하죠.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장남이 당황하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왜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거냐고요. 그걸 아직도 몰라? 뭐라고요? 나는 이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야. 앞으로 회사의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린다.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쯤 걸린 것 같았어요. 그러다 장난이 황급히 서류를 뒤척이며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주식은 아빠 명의였고 상속은 그 상속 주식을 내가 받았어. 제가 준비해온 서류를 탁 하고 테이블 위에 올리자 변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고 박성민 대표님께서 사망 전에 모든 지분을 김정희 님께 넘기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김정희 님이 전체 지분의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따라서 회사의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황급히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지분은요? 아빠가 우리한테도 남겼잖아요. 남겼지. 하지만 10%뿐이야. 그리고 너희 둘 합쳐도 나한테는 상대가 안 돼. 장남이 헛웃음을 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를 이렇게 내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니? 나는 너희를 키웠고 내 청춘을 바쳤어. 하지만 너희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지. 그러면서 이제 와서 덕분이라고? 둘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급히 말했어요. 엄마, 제발. 우리도 너무 급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럼 나는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 남편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루아침에 가족도 없어진 나는,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내게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희를 내 가족으로 생각할 필요 없겠지.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오늘부로 너희 둘은 회사에서 해고야. 앞으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 두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장남은 제 앞에 와서 두 손을 모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잘못.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우리가 어머니를 몰라봤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우린 회사밖에 없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는 집밖에 없었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지? 둘째가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엄마라고 부르면 뭐가 달라지니? 그때는 나보고 엄마도 아니라면서. 장남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이럴 거면 왜 우리를 키웠어요? 나도 묻고 싶다. 내가 왜 너희를 키웠을까? 나는 선택할 수 있었다. 그 애들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었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었다. 내 손에 회사가 있었고 모든 결정권이 있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 애들은 모든 걸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운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회사에서 쫓겨난 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 내가 알기로는 지분을 팔아버리려 했지만 이미 신용을 잃은 상태라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장남이 조심스럽게 나를 찾아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해요.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계신 회사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장남을 바라봤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예전에는 자신만만하던 아이가 이제는 모든 걸 잃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했지?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고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정말 미안해요. 그때 둘째도 울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시렸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끌어안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라고 부르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희가 나를 가족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모든 걸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둘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아마 예상했던 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복수도 하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회사를 팔아버릴까도 생각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애들이 다시는 기회조차 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는 회사 경영에 직접 나섰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체계를 잡고 회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할 수 있었다. 남편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배운 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힘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회사의 일부 수익을 이용해 여성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아이들에게 배신당한 여자들, 나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곳. 나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쫓겨나고 갈 곳 없이 떠도는 여성들을 지원했다. 그런데 그걸 안 두 아이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때 장남과 둘째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엄마, 우리도 그 재단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우리가 비록 엄마를 배신했지만 적어도 지금은 엄마가 하는 일을 돕고 싶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진심으로 돕고 싶은 거야? 아니면 다시 돈을 벌 기회를 잡고 싶은 거야? 만약 진심이라면 다른 곳에서 증명해봐.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다시 돌아와서 모든 걸 얻을 생각은 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나는 돌아섰다. 나는 두 아이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망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그 애들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별이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회사도 다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 것만큼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 그걸 깨달았을 때 두 아이는 후회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들의 후회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혼자 산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고 내가 세운 재단에서 가족에게 버려진 여성들을 돕는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지낸다. 예전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가끔은 생각한다. 내가 겪은 일들이 다 꿈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다. 내 얼굴에 남은 주름, 차분하게 정리된 눈빛, 그리고 깊어진 마음. 나는 분명 그 모든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다. 어느 날 재단에서 만난 한 여성이 내게 물었다. 그녀는 나처럼 가족에게 버려졌고 이제 겨우 홀로 서려 노력하는 중이었다. 선생님은 후회 안 하세요? 그런 큰 회사를 가졌는데도 결국 가족을 잃었잖아요. 후회. 네. 결국 혼자가 되셨잖아요. 만약 시간이 돌아간다면 다시 아이들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나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글쎄, 후회는 안 해. 정말요? 응. 왜냐하면 나는 다 해봤거든. 가족을 위해 희생해도 봤고 아이들에게 모든 걸 줘도 봤어. 그 끝이 뭐였는지도 경험했지. 만약 내가 그때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다고 해도 아마 똑같았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내 말을 곱씹어 있다. 요즘 나는 아침이면 조용한 음악을 틀고 차를 내린다. 회사 업무가 바쁠 때도 있지만 가끔은 혼자 한강을 걸으며 바람을 맞는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때의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당신은 그 모든 걸 겪고도 살아남았나요? 나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이다. 응. 그리고 나는 더 강해졌어.